땅에 신선소원 사대정을 짓고 여러 제자들과 강하게 임했을지 하루만 여러 제자들을 불러놓고 경과 위를 바탕으로 실천하라 해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원천국었다. 그때 여조식 선생 이목에 정수하여 천상도 고니고 진자세에 곧고다야 그 몸세 그 너머다 경이검과 성성자를 이춤에 사람에 대랑 바울 소리 진동한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원천부를 되새길지 백성은 무리요 임금은 이해라 백성의 질을 알아야 하고 물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대면자경 회단찬 의라
네, 와, 대금 소리도 너무 멋있고요. 선비춤이 절도가 있으면서 뒤에서 제가 몰래 봤는데요. 이 자리라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선비들의 정말 풍류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금으로 누가 이선희의 인연을 또 연주했는데요. 그것 또한 참 구수하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선비춤을 보여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A에서 또 MC를 맡고 있는 방송인 김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부산에 오게 돼서 또 기분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은데요. 부산에 도착하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요즘 눈이 오지 않아서 참 눈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산에서 또 눈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더욱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가야 문화와 함께하는 2019년 인제대학교 산학연관 지역 융합교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4位 귀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 때마다요,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허성곤 김해 시장님을 대신해서요, 또 조형명 김해시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수 김해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엄정 조팔도 김창수 김해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찬정희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문기 경남 엔젤클럽협회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수 인제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홍승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용주 인제대학교 산업융합대학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늘 이렇게 눈길을 뚫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님께서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7대 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지금 지역에 우리 김해 지역의 산업과 김해, 경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가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오늘 산학연관 지역 융합교류회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공연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보셨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선비이신 조식 선생님을 기념하는 남명 선비춤을 멋진 공연을 저도 아주 감동스럽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야춤 공연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여기 함께 참석하신 김영수 시의회 의장님, 또 의원님들, 또 조현명 부시장님, 또 창원에서 와주신 최상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우 박사님을 비롯한 내 외빈분들, 그리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가 황금돼지 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한 해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지난밤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파월도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미국 경제의 엔진도 약간은 식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가 함께 서로 사자호를 토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물론 마크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2%대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던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돌파구 속에서 우리가 해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구 선생님 강의에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부 산업을 보면은 결국 주력 산업 고도화와 그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화, 서비스화, 또 친환경화, 또 플랫폼화 등에 발맞춰서 자율주행차, 또 IoT, 사물인터넷,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고 집중 지원하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과학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걸 보면은 바이오, 신약산업, 그리고 이 병원이 있는 대학의 MD, 의사들과 과학자, PhD 간의, MD와 PhD 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도 상당한 그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서 특구 개발 사업도 우리가 한번 다시 큰 기대를 갖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와 기술과 인력의 공급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대학과 산업계가 잘 협력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거기에도 듀크 대학, 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리고 랠리 주변에 산업체가 엮여서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고, 또 런던 밑에 있는 서리 지역도 대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인제대학교도 경남과 김해를 위해서 함께 공헌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대학의 가능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기업과 인제대학교가 히든 챔피언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가능하면 저희 대학교에서는 지금 교수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술 산업으로 이전을 해서 특허를 내고 그것이 사업화가 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수님도 기술을 특허화하면서 무려 2억에 가까운 기술 이전료를 받았는데, 우리 인제대학교는 그런 경우에 교수님한테 약 70%가량 원천 기술료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자꾸 개발해서 알려드리고, 그 지역사회가 모르는 우리 인제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21세기는 기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김해에 많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김해에 사실 상설 공연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장도 있어야 되지만 상설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가야금 앙상블과 남명춤 같은 것은 좀 더 대중들이 사랑하고 대중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뭔가 환호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잘 감안해서 상설 무대화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산학연구원 지역융합교류의 목적도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원천으로 우리는 가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와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공연 콘텐츠, 또 볼거리, 또 먹을거리 이런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융합교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해년 붉은 돼지인데요. 이 붉은 돼지를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레드 피그가 아니라 골드 피그, 황금 돼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따가 또 조영무 위원님의 강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총장님께서 계셔서 인제대학교에는 인재가 많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허성군 김해시장님을 대신해서 김해시 조현명 부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해시 부시장 조현명입니다. 오늘 김해시장님께서 와서 이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설명제를 맞이해서 군 부대 입문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제대학교 산학연구원 융합교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해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님과 링크 플러스 사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김해시의회 김영수 의장님, 조팔도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엄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 창조 경제혁신센터 최상기 센터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수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산학협력 대상과 가야사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께도 미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은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항공산업 등의 제조업 기반이 무척이나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히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조선산업에서는 LNG선 수주 소식이 들려와서 매우 반갑습니다만 그 수주된 LNG선이 실제로 작업에 착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총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기업인들, 그리고 문화인들,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행정이 함께 융합하고 교류하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는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교류 활동이 평시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활동을 더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제대학교 김선수 총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맹문대학인 인제대학교에서는 현재도 경제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큰 변이로 산업 연구와 협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경남도청에서도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에서는 스마트 공장, 촉진, 보급사업,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미래산업국성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고 우리 김해시청에서도 정부와 경남도청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설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용수 김해시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 의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2019년 인제대학교 산학연관 지역융합교류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해주신 김성수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바쁘실 때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업인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가 부산이라고 했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 내린 곳은 지금은 부산이지만 김해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김해보다 아주 뒤에 도시죠. 부산은 김해는 2000년 전에 가야만도를 이루어왔고 부산은 그 뒤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2000년 전 김해는 가야문화가 꼽혔죠. 세계 물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목에 붙인 가야문화가 있었고 오늘 우리 김해시리 가야문화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 제시하고 있는 건벌 작가면은 김해에서 40년 이상 작가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또 우리 강현옥 우리 가야 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가야 문화와 우리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지역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가야 문화가 매개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하고 우리 인제대학교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죠. 김해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또 각종 위원회, 그리고 뭐 최근에는 도시재생, 의생명 분야까지 시와 우리 인제대학교는 역사를 같이 해왔고 같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연구한 연구 자료나 또 훌륭하게 만든 키운 인재가 우리 김해의 연구 결과와 인재가 김해의 산업에 또 함께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교와 또 우리 관과 지역과 또 산업계와 모든 또 문화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할 오늘 세 분 한 분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님들과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모두가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회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가야 문화를 아름답게 더 알리는 데 의의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산하협력 대상 및 가야사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은요, 우리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산학협력대상 상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대학 기업과 그리고 대학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장려하고요. 또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산학협력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기업인과 교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양재욱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네, 그리고 주식회사 상부고무공업 오은중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오은중 대표이사님께서는요, 볼리트에 못 오셔서 오인찬 정부님께서 대리 수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학협력대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재욱 기관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인제대학교 총장 김성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산학협력대상, 네, 주식회사 오은중 대표이사님, 네, 오인찬 전무님께서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하시고 네, 무대에서 내려가실 거예요. 네, 기념 촬영을 총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세요. 네,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웃으면 정말 예쁘게 웃으시니까요. 어려우시면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막걸리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가야사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계속해서 시상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요, 금강가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관련 디자인을 개발 및 관리하고 금강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요, 웹드라마와 웹툰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스토리 공모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웹드라마와 웹툰을 통하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박용옥 수상자님 그리고 허영호 수상자님께서는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박영호님입니다. 네, 우수상입니다. 수상작은 제목 너무 멋있네요. 눈꽃. 박영호. 기관은 인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최한 가야사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인제대학교 총장 김성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웹드라마와 이렇게 웹툰으로 나와서 빨리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려상입니다. 수상자 장유화상, 네, 허영우님. 네, 기아는 인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최한 가야사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인제대학교 총장 김성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이름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눈꽃, 장유화상. 네. 정말 멋있는 또 드라마를 만들어진다면 웹드라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작가님께 마이크를 잠시 드려드리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시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장유화가 무슨 뜻이냐고. 네. 장유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황호 우리 그 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아유타고에서 오실 때 자기 오빠랑 신하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라는 설도 있고 남동생이라는 설도 있는데 대개 이제 오빠로 점술로 굳어져 있고 장유화성을 기리기 위해서 김해 장유면, 지금은 장유죠. 장유 1동, 2동, 3동 그런데 장유에 장유암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유사로 바뀌었고, 참고로 허황옥이 자기 어머니의 또 그 언덕을 기르기 위해서 생림의 모남이 있고, 아버지의 언덕을 기르기 위해서 밀양 산당진의 무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김해, 밀양 이 일대는 전부 수로왕의 어떤 설화, 허황의 설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만 어떤 신화로 볼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우리 가야사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행했었지만 이렇게 객석에서 정말 질문이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장유화가 무슨 뜻이냐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덕분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정말 김해시에서는 굉장히 앞선 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 문화를 정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기념 촬영 시간이네요. 자, 기념 촬영은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근데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아 달라고 하시거든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단체 기념 사진은 항상 제가 앞에서만 하는 거 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진을 찍으시지 하니까 사진 작가님께서 무대 위에서 한꺼번에 찍으시네요. 이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친하지 않으셔도 옆에 분과 친하지 않아도 친하신 척, 네, 손을 맞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체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개구리 뒷다리 하고 웃어주세요. 개구리 뒷다리. 네. 끝에 입자가 들어가면 입술이 예쁘게 올라가서요.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촬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손을 번쩍 다 들으셔서 사진을 또 찍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네요. 네. 네. 우리 김해시 또 가야문화를 알리는 모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굉장히 이색적인 단체 기념 촬영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행사 이렇게 진행할 때요, 제가 이거를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영구 연구위원님께서요, 2019 국내외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요즘 정말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조영구 위원님의 강의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조영구 연구위원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하셨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현재는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조영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LG경제연구원 조영모 연구원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처음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눈에 익은 얼굴들도 여러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발표 자리를 꽤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이렇게 아시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곳에서 다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아주 틀렸다, 대신 아주 이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연락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증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남명 조식 선생님에 관한 공연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게 제가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 직계 조상님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의미 있게 공연 잘 봤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 본사에 있는 LG경제연구원에서 경제연구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거시 경제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 분석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저희 LG그룹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의 성격상 대외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자문 업무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하고 있고요. 인재대에서 불러주셨는데 대학 관련 회사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해주는 한국정합재단 자문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학교는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발표되면 KBS, MBC, SBS, YTN 뉴스 이런 데 나와서 그것에 관한 인터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이준우 기자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프로, 그리고 KBS의 오후 경제 뉴스 이런 데 코너 맡아서 꽤 오래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자리보다도 이렇게 기업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더 잘 열심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라던가 공무원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연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상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어떤 방향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저희 팀,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저희 멤버들이 준비를 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정보회의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가 아닌 이상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환율이 얼마 이런 정확한 수치보다는 도대체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굵직한 저희의 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슈 중심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연락을 받기로는 제 강연이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1시간 예정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6시에 끝마쳐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늦게 시작했지만 역시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15분쯤 시작했으니까 한 50분 정도 제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자리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려면 인터랙티브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 강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들 또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뒤에 Q&A 시간 10분 정도 가지려고 하고요. 그때 질문 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순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큰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는 몇 가지 팩터들,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숲이 아니라 나무로 들어가서 국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게 빨간색 포인터가 되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까만색 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나라든 세계 경제든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팔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져서 그 돈이 지출로 이어져가는 경제 활성화 정도 그리고 그 경제 활성화 정도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나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난 2년 2017년, 2018년 두 해는 많이들 체감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좋았던 시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래프의 왼쪽 선을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시기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마치 좁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크게 높아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3% 수준 정도에서 계속 기어가는 것처럼 봤거든요. 마치 지렁이처럼. 그러다가 2016년부터 뭔가 조금씩 변화하는 기미가 보이더니 17년, 18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 후반까지 높아졌었어요. 사실은 그 주된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싼값에 생산하면서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던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정부 주도로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쪽에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요 생산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투자가 늘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던 측면이 있고요. 그 안에서 미국 경제가 이러한 좋은 흐름을 견인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8에서 3.4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3.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낙폭은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큰 폭의 경기 둔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돌리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의 경기 하락세를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동안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할까?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라고 표현되는 전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상황.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의 영향.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이 왠지 줄어들고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우선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요소의 영향은 사실은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은 각 요인들이 어느 만큼 영향을 많이 주다가 2019년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만큼 영향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런 것을 나타낸 건데 금리 측면의 영향은 앞으로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그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요인, 미중 무역 갈등, 통상 갈등이라고 하는 요인은 사실은 지금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구예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취업이 어느 만큼 이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러한 활성화 정도가 점점 약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요인은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계속 저희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각 나라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로축에 나타내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것을 세로축에 나타낸 겁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의 점이 찍힌 저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 성장률이 작년, 재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조금 바빴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포인터를 쓰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름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부르는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않겠어,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보겠어 라고 하는 입장이 미 연준 의장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 해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금융시장도 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연준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올해 금융시장에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자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에는 쭉 지켜보다가 하반기쯤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죠. 그런데 이 달러화를 풀어내는 유일한 창구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가 덜 풀려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가 있던 분들이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전부 다 부족한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흥국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왔던 돈들이 선진국이나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 주가, 채권의 가격, 금리,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 나라 돈의 가치,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되고요.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5년에 한 차례, 2016년에 한 차례, 2017년에 세 차례, 2018년에 네 차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에 계속 가속도를 내왔고요. 올해, 내년은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시기는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혼자 자기 나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때 봤더니 멕시코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어떤 동아시아 외환위기, 중남 위기, 러시아 위기, 브라질 러시아 위기까지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가 이러한 시기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시기에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주가와 같은 자산 가격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미 글로벌 교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중국 경기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걸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제가 방송에 가서 토론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완화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11월 중간 선거 끝났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정말로 끝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전망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누굴까요? 트럼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고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중 무역 갈등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근데 제가 그냥 트럼프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정도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도 말씀드려야죠.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자기 지지도를 높여서 뭘 하고 싶을까요? 2년 뒤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있는 재선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는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충돌 양상의 재료를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6년으로 볼까요? 길게 갔었을 때. 가령 2년 뒤에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맡게 됐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목적이 단순히 재선이 아니라 내가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중국의 기세를 꺾어놓았던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라는 게 정말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다면 단순히 2년 뒤에 재선했다고 해서 중국과의 싸움을 끝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6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모습도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료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일본이 미국에게 굴복하고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던 적도 있지 않느냐.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1989년에 있었던 플라자합이라고 합니다. 플라자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을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로비로 불렀죠. 그래서 당신 나라들 돈의 가치를 끌어올려 라고 했더니 그 나라들이 순순히 그렇게 한 거예요. 수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나라 수출국을 망가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왜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순순히 들어줬을까요? 답은 군사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일본은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 시스템에 의해서 국방을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해졌어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뉴욕에 있는 호텔로 와라고 하니까 가고 당신 나라들 돈의 가치를 끌어올려라고 했더니 올렸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의 결정이 그 이후 상당 기간 뒤에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시기를 맞았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국도 이렇게 할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지역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산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앞으로 계속 싸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 결과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이 이전까지는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아주 예외적인 호황을 누렸던 시기예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값싼 물건을 세계 시장에 쏟아냈죠. 그렇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수출과 수입과 같은 교역량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이 이때 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세계 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교역이 바뀌었지만 이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경향, 구급화적인 정당간의 득세 이런 영향을 받아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수출 활동 또는 그 나라들의 수입 활동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나라죠.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기적인 성장 동력 소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저기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3.8%까지 떨어졌어요. 경제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노동력을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다 고용을 했었을 때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기 과열이라던가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이런 부작용 없이 그 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갈 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 수준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노동력이 다 고용된 수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완전고용 실업률 4%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실업률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취업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건은 앞으로 이러한 미국에서 일자리 증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는 어렵거든요. 3% 중반, 3% 초반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들지 않고 일자리는 결국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가계의 소득이 많이 들지 않는 결국 매출이 들기가 어렵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전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15세에서 62세까지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나 하고 봤더니 그 증가율이 2015년, 2020년 이때까지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인 공조 약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싸우고 있고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많은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의 불만에 기대는 많은 어필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저희 연구원 팀과 함께 분석하다가 온 이슈가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계속해서 유럽 경제를 뒤흔들고 있죠. 지금 예상되기로는 협상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는 8% 정도 역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의 최대 수입국이 수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럼 유로존 경제가 또 영향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문제는 브릭스 국가들이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편입되었던 세계화 시기에 잉태가 되었던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있던 공장들을 많이 신흥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안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고 가계 소득이 줄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죠. 그런 불만이 선거로 표출된 게 트럼프고, 그렇죠? 유럽의 민족주의 정당들이고 영국의 브렉시트. 여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 혼란에 빠지면서 난민들이 되고 유입된 것도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이 헤쳐나올 때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금리도 낮추고 공조를 해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공조가 잘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또 다른 이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그래프는 예전에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가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었었는데 갑자기 꺼지면서 버블이 붕괴되었던 시기를 보여주고요. 비슷한 상황이 2000년대 IT 버블 때 있었죠. 지금 상황은 버블인가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버블은 꺼져봐야 버블인 줄 알아요. 아무리 버블이라고 외쳐도 꺼지지 않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예전에 뉴 이코노미라고 불렸었던 경제의 변형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처럼 경제 안에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체감을 하시나요? AI 가지고 요즘에 혹시 뭐 많이 아세요? 5G는 이름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아까 총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뭐 반도체, 우리나라 경기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최근에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팔렸던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IT 기기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것과 연관된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5G, 그런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데이터 센터 구축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수요가 급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업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신중해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과연 투자를 돌려도 될까?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이 빨리 다가오지 않았을지라고 보여지는 시그널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꼽아본 나라들은 이미 위기가 지난해부터 가시화되었던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골 위기로 언급되는 남하고 이런 나라도 있고 중동에서는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도 낮고요.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도 많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빚을 갚기 위해서 필요한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이죠. 그 외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위험할까 볼 때 체크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치. 정치는 브라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브라질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연금 개혁에 있어서 브라질은 너무 불관화된 국가고 의회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데를 만나면 브라질을 크게 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고 러시아는 바로 이 대상국이 되는 나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수출 의존도라든가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동남아시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이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가 많은 편이고 주가 신용등도 높은 편이라서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죠. 전에는 멕시코,
아니면 동아시아, 러시아 이렇게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 외환이 발생했더라고 한다면 저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중남미고요. 터키는 뭐 중동에 가깝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이러한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돈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곳곳에 가서 박혀 있다가 그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았는데 트럼프가 감세라든가 정부 재정 지출 확대라든가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대거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지. 그래서 이 셧다운 상태가 얼마나 가능한가. 지금 올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 성장률 지난해 2.9%였는데요. 한 2% 중반 초반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보는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폭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쯤에 IMF가 1월 수정 경제 전망을 하면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 비해서 0.6%포인트나 떨어뜨렸어요. 네. 독일 경제 둔화, 브렉시트 악영향에 대해서 IMF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EU는 그러지 마라 하고 있는데 선심성 재정 정책을 하겠다 모집을 띄고 있는 이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아침에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까? 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의 광장 코너에서 한 6, 7분 정도 저 중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뭐 저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계속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를 들고 있느냐?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익이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요, 지난해 6.6%였지만 올해 6% 가까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더욱 불안한 것은 중국의 부채 문제예요. 중국 부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국 GDP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기업 부채가 많거든요. 미국도 기업 부채가 적지 않은 나라지만 미국의 2배 수준입니다. 경제 사이즈 대비 2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비율이. 근데 이렇게 기업에 흘러들어간 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느슨한 감독 규제 하에서 많이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돈이 흘러들어간 민영기업, 부동산 부문,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저희가 걱정을 좀 미리부터 했거든요. 사실 지난 12월에 제가 중국 출장을 해서 중국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부터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민영기업 구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회사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고 민영기업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 리스크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하고요.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가 큰 것 같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민영기업과 관련된 기업 섹터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을 관련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는 사실은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올해 거의 유일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 그래도 회복세 있었는데
사실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도 있고 모디 총리가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이 줄었다. 그 돈들이 신흥국에서 상류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빠지고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신흥국 돈의 가치, 브라질 헤아라, 러시아 루블라 이러한 돈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빠지고요. 주가가 빠지면 가게는 소비를 못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주택 가격이 빠질 때 어떤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용이 많이 늘지 못하면서 가격 소득이 줄면은 어떤 업종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소비자는 여전히 삽니다. 그렇죠? 근데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 주택 건설, 새 집에 입주할 때 많이 들어가는 가구, 네,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경제 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경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자재도 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철강도 만들고 화학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사실 글로벌한 측면에서 철강 경기, 화학 경기, 기계 경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뭘까요? 자동차와 가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LG도. 금융시장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각 업종별로 매출이 몇 퍼센트 늘어날까? 근데 이렇게 예상되는 매출 증가율이 지난 3년 대비 더 높아지는 거냐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매출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3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게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에요. 열심히 말씀드렸던 물좀 내려가겠습니다. 유가는 지난해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난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1,100원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떨어져서 연평균 한 1,010원 미약하지만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조금 더 원화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시는 사업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서 좋은 업종, 유가가 떨어져서 좋은 업종,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좋은 업종, 약세를 나타낼 때 좋은 업종이 있죠. 업종마다 상황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이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산유국들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그 나라들은 거의 유일한 수입품이 석유고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 수지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정부가 돈을 못 쓰게 돼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사실 사우디 같은 왕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유가를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오펙이라고 하는 카르텔이 있고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3개월 전에
작년 10월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상할 때에는 2.8%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것을 2.7로 낮췄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한국은행이 보는 게 뭐가 다른가 봤더니 다른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뷰를 했습니다.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은행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잖아요. 석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입액이 줄어듭니다. 수출을 똑같이 하더라도 수입이 줄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늘죠.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한국은행 예상에서 그렇게 저유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은행 예상보다 우리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율은요, 통화 강세 정도라고 해서 가치가 많이 오르는 순서 놓고 볼 때 달러, 유로, 엔, 원이 가운데 그 다음에 위안, 헤알, 이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선진국 통화들의 가치가 신흥국 통화들의 가치에 비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LG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 모아서 청와대에서 타운홀 미팅했었죠. 근데 작년에 바뀐 저희 그룹 회장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그때 사실은 주된 이슈가 환율이었어요. 왜 환율이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LG전자 아시죠? LG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들어서 팝니다. 비용이요, 달러화로 일어나요. 그래서 줘야 되는 돈은 달러화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이런 것을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팔면서 그 나라 통화들로 많이 받아요. 가령 브라질 헤아라, 러시아 루블화, 영국 파운드와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LG전자의 환 익스포저, 한마디로 환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흥국 통화는 많이 받는 구조고요, 달러화는 많이 줘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예상되는 환율이 어떻다고요? 달러화는 가치가 올라가고 저희가 많이 받는 신흥국 통화들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원화로 환산해서 LG전자 손익을 인식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율점에서 저희는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중요한 이슈예요. 반면에 사실 이번 주였는데요, 저희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거 비슷한 행사합니다. 상생데이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의 부품이라던가 원자재 같은 거 대주시는 하청 업체 기업체분들 대표님들과 100분 정도 되는데 이런 행사 했거든요. 거기 가서도 제가 사실은 이 자료 말씀드렸어요. 근데 디스플레이에 가서 사실 전혀 정반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의 환율 구조는 전혀 다르거든요. 매출의 대부분이 달러로 일어나요. 왜냐면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사가는 주된 고객이 애플이고, 애플은 돈을 달러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각 통화의 가치 변화가 이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가 받는 돈이 어느 나라 돈이고 내가 줘야 되는 비용이 어느 나라 돈을 줘야 되는 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된 이런 환율 시나리오 하에서 유리하실 수도 있고 불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는 죄송하게도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왔죠. 그 안에 보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를 했고 투자를 얼마를 늘렸고
팔았고 물건을 얼마를 팔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라고 하는 지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라고 하는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지표,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오늘 나온 지표의 내용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가장 긴 기간 연속으로 경기 동행 지수와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실 10월이죠. 10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의 반도체의 기능 가격이 올라가다가 하락세로 반전됐고요. 지난해 말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은 이번 달 말까지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산자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0일 정도의 수출 증가율 계산을 해본 바로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0%대로 그만큼 수출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어렵고 전자제품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고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4분의 3이 중국이 다시 다른 나라에 만들어서 파는 수출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나 자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주택건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지금 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집값이 잘 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적도 있어요.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는 집값이 많이 빠졌죠. 이건 양극화죠.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이것이 주택 건설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기 GDP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설립 투자를 못하고 있고 건설 투자도 줄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에요.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대책을 내는 거죠. 지금 며칠째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식으로 해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10년 동안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죠. 저는 사실 기재부 자문위원도 하고 그래서 한 2주쯤 전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예상되는 정부 재정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그걸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그 재정 계획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사실 정통을 많이 쓰고 싶어요. 근데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트라우마죠. 4대강 트라우마. SOC 투자, 건설 투자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가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SOC 건설 투자를 주저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업 타당성 조사를 그냥 건너뛰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정치권을 지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정책 부작용,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효과. 이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둘 다 열려 있었어요. 이 정책이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여기 가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경제학적인 실험입니다. 잘 될 가능성도 있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잘 될 가능성은 선순환 사이클이죠. 임금을 올린다, 인주를 올라가, 가계 소득이 는다, 지출을 늘린다, 기업의 매출이 는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 선순환 사이클. 악순환 사이클은 임금이 오른다,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가계의 의료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다시 경제가 안정해진 악순환 사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말씀드려서 관건은 선순환 사이클과 악순환 사이클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나타나느냐, 강하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행착오도 있었고 속도의 문제도 있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볼 때 악순환 사이클이 먼저 강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7에서 0.3%포인트 떨어진 2.4%.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한국은행과 정부는 2.7,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이런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들도 2.5% 정도 보고 있고요. 무디스는 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비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좀 낙관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약속한 50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출생자 수를 사망자 수가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앞으로 어느 나라 경제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돼요. 인구가 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기업들이 물건을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줄면 유효 수요가 줄고 취업자가 줄고 물건을 살 사람이 줄고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역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더니 어떤 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 이러한 정책의 힘에 입어서 떨어지던 출산율을 상승세로 반전시킨 사례가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유럽의 일부 나라. 근데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요, 원래 그 나라 안에 있던 국민들의 출산율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동유럽, EU 같은 걸 통해서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민이 넘어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같은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거든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떨어진 출산율을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반전시킨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전체 소비는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하지만 환경 관련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 어린이가 잘 안 태어나니까 교육 수요는 줄겠지만 자기개발 수요는 늘고 1인 가구 늘고 나홀로 수요는 늘어납니다. 예상된 트렌드지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LG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커다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2.7 내지 2.7%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는 사실 2% 중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씩 계속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마이크는 없지만 잘 들렸어요. 건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자문은 네?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건의되거나 노출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뭐라 그럴까, 언론이 장악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면 왜 그런데 쓴소리를 안 하세요? 책임이 있잖아요. LG도.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부 부처에 가서 자문위원 하고 있고요. 저는 순서를 드려요.
실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제 기억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최정부 금융위원장님께서 저를 3번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정부 가서 뭐 정부 앞이라고 해서 경제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심각하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경제가 어떤 환자라고 한다면 환자가 병에 걸렸어요. 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하려면 출발점은 정확한 진단이죠. 그죠? 병이 뭔가 두드러기가 났는데 겉에 연고만 계속 바른다고 낫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이러한 병을 우리 경제가 앓고 있고 이러한 우려가 있고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그래도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며칠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어디 가서 말씀 잘못하셨다가 옷을 벗으셨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반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열심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대체 왜 정부에서 LG경제연구원을 부르겠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국책연구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시는 이유는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죠? 민간경제연구소는 어떻게 보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갔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솔직히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전에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이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게 잘 정신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정책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더 높은 곳, 내지는 뭐 정치적인 요인, 그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 경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있고 그래야 병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공무원분들이 들으시기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요즘에 특히 저희 같은 규모가 큰 곳에는 일자리, 그렇죠? 고용, 투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LG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더 열심히 안 한 적도 없다. 제가 보기에 LG의 많은 임직원분들, 경영자분들 허덕허덕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기업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스템이죠. 뭐 정치건 아니면은 공무원 조직이건 우리 제도건 그게 우리를 지금 뒷받침을 해주는데 사실 좀 못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왜 건의를 안 하느냐? 건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구현되느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가서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몇 년 말씀드리면 몇 가지는 반영이 되더라고요. 가령 금융위원회 가서 금융감독원 가서 가계부채 대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에 대책 나올 때에는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서 계층별로 대책 나오는 것. 사실은 금융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소비가 살아나려면요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쓰라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감세예요. 감세. 세금 깎아주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세금 많이 안 걷어가면 기업이 투자라든 가게가 소비라든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셨으니까 안 쓰면 안 돼요. 많이 걷어가는데 안 쓰면 그것만으로도 경제는 위축돼요. 하지만 그 돈을 쓰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감세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드렸더니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증권거래세
줄이는 거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중기 재정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 말씀.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예, 수준의 사업재단의 언급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답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외국한 것보다는 또 한국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 가계부채, 고용 감소, 설비자 이런 게 되지만 또 그거보다 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블랙스완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시스템적 위기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거를 어떠한 시그널이 듣고 있으면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취약 신흥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특정 업종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고용위기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걸 경험을 했죠. IMF 외환위기, 카드사 위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 경제는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일본과 비슷합니다.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는 심화되는데 경제가 쭉 가라앉아가는 거죠. 이때 많이 비유되는 게 찜통 안에 개구리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소단에 개구리를 갑자기 넣으면 개구리는 활동 놀아서 뛰쳐나오니까 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때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온도에 소단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게 나가면 사실 개구리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경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그런 성격의 리스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가 주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된다고 하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무언가 체감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 제도적인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이 못 나오고 있는 중요한 위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는 그런 성격의 위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고 이 계층이 소비를 못하고 여러분처럼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지? 매출이 늘지 않지? 어려운 상황이 조금씩 심화되는 그러한 성격의 리스크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블랙스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다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올해는 이런 자리 가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경영 환경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열심히 대비하시고 하시면 분명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 씨가 앞에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셨는데요. 지금 경품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다시 자리 착석해달라고 지금 스태프분들께서 지금 목이 달아서 저한테 빨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모두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 연구위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사회의 일원 하나하나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인부를 위해서 아이를 만나야 되나?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경제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경품 추천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이고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계신 분들 계시죠? 공영 주차장이나 외부 주차장에 계신 분들은요, 무료 주차권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담당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잊지 마시고요. 괜히 주차비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경제도 좀 안 좋은데, 네, 꼭 무료 주차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앞에 담당자님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도 저희 선물이 좀 그래도 경품이 푸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품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 경품이 있는데요. 6등부터 있습니다. 6등은 백화점 상품권 만원권 10장이고요. 5등은 바디용품 세트 3개입니다. 정말 바디를 부들부들하게, 네, 피부를 아주 좋게 해주는 용품이라고 저한테 기tip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4등은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2분을 뽑을 거고요. 바디용품은 아까 3분을 드릴게요. 그리고 3등은요, 에어프라이어 2분입니다. 그리고 2등은 커피 메이커 2분이고요. 1등은 공기청정기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경품을 하고 나서 팬식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되게 많이 뽑으시죠? 만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6등을 10분을 먼저 경품을 뽑아주실, 도와주실 분을, 네. 지금 강의 열심히 해주신 우리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분 경품 상품 좀 뽑아주세요. 강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내 오늘 그런 데 쓰기 싫어. 너무 당신이 오늘 저런 데 쓰기 싫어. 근데 저희가 이런 또 어떤 노력을 해야지 경제가 살아날까요? 건강하게 맡은 바 자기를 열심히 하고 의견을 열심히 계속 내세워서 정부에도 이런 내용이 잘,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장 뽑아드릴까요? 네. 지금 만원권, 네, 백화점 상품권 만원권입니다. 천정희 의원님 아니세요? 그렇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예비 인사 때, 그쵸? 소감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의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상품, 네. 앞으로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장을 아예 여기다 갖다 주세요. 네, 그게 낫겠죠? 네, 의원님. 네. 여기. 먼저, 네. 네. 좀 뽑으셨어요? 네. 김해대청 가사원 감양희님. 네. 야,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직 8분이 남았어요. 그죠? 10개 그냥 하고 먹지. 네. 주식회사 대우정리 박진열님. 어디 계시죠? 박진열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분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네, 다른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센텍테크 정병곤님. 정병곤님? 네, 빨리,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거 빨리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형훈님. 남형훈님 계세요? 네. 제가 빨리빨리 불러드리면 빨리빨리 나오시고. 네. 자, 지금 몇 분 남았죠? 네, 5분이면. 김대건님. 거마테크. 김대건님 계세요? 네,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에어랩 신윤정님. 계신가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지가 맨날 그런 거 혼자 나니까.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전문으로 없나? 그냥 비식 없고 막.
네, 7번째입니다. 네, 김성일님, 손발 자극 6번 파티. 네, 계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김남중님 계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이분이 정신이 없으세요, 그죠? 네, 이번에 몇 번째죠? 9번째.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백금희님 계신가요? 백금희님,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빨리 안 나오시면 넘어가거든요. 네. 자, 여기서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상품은 여기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안성환님. 대광 FNG. 네, 안성환님 계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경품도 이렇게 뽑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요, 우측에서 정식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 5등입니다. 바디용품 3개인데요. 자, 인제대학교 산업융합대학원 최영주 센터장님, 네, 경품 뽑아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4등은 일단 천정희 센터장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네, 네,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정희 센터장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네, 경품 뽑는 거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네, 3분, 네. 뽑아주시면 돼요, 센터장님. 자, 하세요. 장영희님, 손발자국 6번 계십니다. 장영희님 어디 계시죠? 네. 상품은 시간관계상 저쪽에서 네, 받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허용원님, 가야불교 문화프로. 네, 한 번 더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발 작은 요법 파티 교육이네. 영길이. 네, 축하드립니다. 손발자국 6번 파티에서 많이 뽑히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4등 천정혜님 위원님께서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4등은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2명입니다. 네. 잘 보지 마세요. 네, 시간은, 네. 강현옥 소장, 김형문님, 김형문님, 김형문, 김영훈님? 네, 축하드립니다. 5만원권. 네, 야호. 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김영수 의장님께서 경품 뽑는 거 도와주실게요. 준비해주세요. 경남 창조 경제혁신센터 최상기님, 최상희님 계세요? 네? 아, 가셨어요. 아, 그럼 패스입니다. 네,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뽑혔다고 전해주세요. 미래고속관광 우종환 사장님,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5만원권입니다. 네, 집에서 오늘 사랑받으시겠어요. 네. 자, 네. 김현수 의장님. 네. 에어프라이어 2분입니다. 한솔재활병원의 박구태. 박구태님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을 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이쪽에서는 말만, 이렇게 번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물결 조기용. 아, 축하드립니다. 에어프라이어 2분 계세요? 아, 네네,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인제대학교 홍승철 단장님께서 네, 2등을 뽑아주시겠습니다. 커피 메이커. 네, 하지 마세요. 네, 2분 뽑아주시겠습니다. 가옥강 대탈 전시관 조지현님. 축하드립니다.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조심해서 나오세요. 넘어지실 뻔했어요. 자,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단장님. 예, 우주항공의 윤영희. 계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1등 공기청정기는요. 네, 총장님 계세요? 총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총장님, 네. 총장님 공기청정기 네, 1등 한 분만 뽑아주세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아,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마이크. 주리랑 박혜수. 박혜숙님 계세요? 아, 그렇다면 네. 네, 주전 뽑기 잘하셨어요. SL홀딩스 김성호. 와,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1등은 여기서, 네. 이거 받아가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뭐 어떤 이유로 두 개 뽑으셨어요? 역시 성경지명이 있으세요, 총장님. 그쵸? 아, 그 두 개 뽑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할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택을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긴 시간 동안 행사 참여하신 또 우리 조 의원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또 식사를 드시면서 즐겁게 융합 교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게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2019년 산악 연관지역 융합교류 행사가 미비한 점도 있었겠지만요.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해 및 경남 지역의 산악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